네, 먼저 하십시오. 네. 정부조직법 37조 9항 10항의 중대범죄수사청을 관장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라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들어감으로써 행안부에는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두 개의 수사 기구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국민들께서 일부 행안부 내에 수사기관이 두 개가 있음으로 해서 행안부 권한의 비대화라는 문제 제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은 잘못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은 이 두 개의 그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지휘 및 통제를 하실 수는 없지만 이 수사기관들은 법무부 내에 앞으로 설치될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 그리고 사법부에 의해서 영장을 통제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통제는 법무부와 법원에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내란 윤석열 정권 당시에 김성훈, 이광우 등등 경호처 고위 간부들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서 3차례, 4차례나 기각함으로써 국가수사본부의 내란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안부 내에 이 두 개의 국가 수사 조직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수사권이 비대화된다라든가 통제받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우려는 행안부 내에 중수청을 두지 않으려는 일부 정치 검찰들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을 둬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장관님께서 앞으로 중수청을 행안부 내에 두게 될 텐데 이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검찰에 의한 사법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권력이 강화될 이유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과도한 검사에 의한 과도한 사법 통제로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검사들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방해하기도 하고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성과가 있는 공과가 있는 사건들을 경찰로부터 뺏기도 하고 그런 수사권 전횡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행안부 내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수사권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제대로 그것을 감독하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은 국가가 인정하는 폭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진행되는 수사 조직 두 개의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의 수사에 있는 수사 인력들이 제대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권력을 남용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소 취소권, 수사 종결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그 모든 권한을 행사했을 때 그것이 남용되고 왜곡되고 해서 심지어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이라는 정치검찰 괴물 정권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수사청이나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에서 제대로 된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수사권의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민생범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들은 경찰이 훨씬 더 수사를 잘합니다. 아마 중수청으로 가게 된 이 수사 인력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고 거래를 하거나 약속을 해주는 이런 그동안의 잘못된 행태를 반성을 하고 제대로 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수사기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박규택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을. 네. 조배숙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순서 그냥 거수하신 순서대로 합니다. 네. 우리 윤호중 의원님, 네. 예, 장관이 되셨는데, 예. 지금 보니까요, 이 정부 조직법이 지금 엄청나게 우리 사회를, 구도를 지금 막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부처가 서로 이렇게 통합도 되고, 또 분리도 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큰 일인데요. 그죠? 근데, 행안부에서조차, 행안위원회에서조차 이게 충분한 검토가 안 됐어요. 그리고 행안위원, 제가 이제 상임위 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좀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날치기에서 이제 올라온 건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숙려 기간이 안 됐는데, 지금 5일이 안 넘었어요. 근데 이제 내일 이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가면은? 예, 지금까지 조배숙 의원님도 선배 의원님이시고 오랫동안 의정 생활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정상적으로 출범한, 그러니까 인수위가 있는 정권 출범의 경우에도 정부 조직법 개편을 하는데 많은 심사 기간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예. 지금은 더군다나. 그런데요. 예. 아니, 잠깐만. 제 얘기는 그래도 제대로 된 토론이라도 있어. 아니, 우리가 꼭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은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6개월이나 붙잡았어요. 하지만 붙잡겠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제대로 된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검찰이나 특히 검찰 폐지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싶지만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을 했어요. 네. 그죠? 예. 장관님,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양성평등은 쉽게 들어오는데 지금 성평등이라고 해요? 성평등의 개념이 뭡니까? 예, 성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예, 그러면 그게 성평등이 양성평등입니까? 아니면은 그 위에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입니까? 예, 헌법 제11조에 차별 금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성별에 헌법상 따라서 인정되는 차별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그 성이 뭡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또 서로 다른 성이 있나요? 저는 다른 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여기 성평등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양성평등의 줄임말로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평등이라고 하면은 젠더라고 해가지고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2016년도에 뉴욕시 인권위원회에서 등록된 성만 31가지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지금 메타라고 그러죠? 미국 페이스북에서 등록할 수 있는 성이 몇 개냐면요, 58개. 영국은 70개예요. 자,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지금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수영선수 해갖고 여성 대회 참석해가지고 메달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치소, 교도소에 자기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성폭행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역설적으로 하도 이분에 반대 운동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그냥 그럼 나 여성이다 하고 이제 들어간 이런 그런 건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런 등록 제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용어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 용어의 이것은 의미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그렇게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 굉장히 교묘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평등이라는 얘기가 이 사회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보여주세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다 알고 계시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트럼프는 이 세상에서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있다. 그다음에 또 돌려주세요. 영국에서는 대법원에서 사람은 남성과 여성뿐이라 이런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지금 이 서구에서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남성 여성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성평등이라는 표현은 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다른 법률로 정해 주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민 의원님. 네, 장관님, 저는 아무래도 이제 수사기소 관련된 부분, 중수청 설치 부분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국에서도 1985년에 왕립기소청을 만들면서 영국은 사실 경찰이 수사 기소를 다 했었는데 기소 권한을 별도로 떼는 왕립기소청을 만들면서 그때도 국회에서 경론이 벌어지더라고요. 영국 의회에서도. 그런데 당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막 제기가 됩니다. 이거 분리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 뒤에 실제 분리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나니 훨씬 효과적이다. 기소율도 높아졌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기소는 대폭 줄었고 경미한 사건은 신속하게 끝냈고 중범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대응을 잘하게 됐다. 이런 통계가 쭉 나오면서 칭찬으로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행안부도 결국에 최종적으로 설계된 제도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에 저희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관복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된 청문회를 했는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증인으로 나왔던 검사들은 그 띠지 분실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기도 했지만 아주 중요한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지문 채취하는 것들은 검사들은 잘 모른다,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현장 수사, 초동 수사의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을 검찰은 하지 않는다,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잘한다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신화를 만들어 왔던 것이 그날 바로 무너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제일 잘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를 들면 독일이나 미국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데 수사는 수사기관이 전적으로 하고 검사들은 기소만 담당합니다. 물론 그 수사 과정에서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조언하는 역할들은 하긴 하는데 그것이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조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니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들리는 것처럼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 검사가 등장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그 나라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잘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사권과 공소권이 기관으로 완벽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서 보다 더 책임 있는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1차 경찰 수사가 지금까지 보면은요. 경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2차 다시 검찰 수사를 또 받거든요. 맞습니다. 처음서부터 다시 재수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그런 절차가 오히려 더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이 결과가 되고 사건 수사를 장기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폐지가 됩니다. 검찰청이. 지금 법안에도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수사 기소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한다라고 분명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1949년에 검찰청법이 제정돼서 검찰이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76년, 77년째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그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셔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큰 결단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중대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들이 퇴보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청 지금 이번에 정부조직법은 개정하지만 검찰청법은 또 동시에 살아있는 병존해 있는 유예기간 내에는 공존해 있는 독특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신속하게 만들고 검찰청법을 신속하게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 철저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곽규택 의원님. 넘어갑니다. 예, 오늘 그 정부 조직법 개정안의 사실 가장 큰 핵심과 관심은 뭐 검찰청 폐지일 겁니다. 근데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주제를 행안부 장관님한테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참 굉장히 어색하네요.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그러니까 직은 헌법에 나오는 직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거의 지금 한 4개월이 다 돼 가는데 검찰총장을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검찰청 이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했었습니다. 헌법 학자가 나오셔 가지고 검찰총장이라는 그 이름이 헌법에 있는 한은 하위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서 먼저 검찰청을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성이 아주 높은 법률 개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헌법 체계와 과연 이 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법사위에서 당연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소관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행안부 장관님께서 뭐 결정하거나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법사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그동안 이 조직을 뭐 행안부에 두는 게 맞느냐, 법무부에 두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으로 한다도 장단점은 있겠죠. 그런데 지난 그 법사위에서 했던 청문회에 민주당 측에서 이제 채택한 증인도 나오셔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행안부 장관 수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권한 비대화의 우려가 있다. 경찰 수사가 지금도 국가수사본부 산하의 경찰 조직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행안부 산하에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너무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 그분이 뭐 그렇게 말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려면은 여기 개정안에도 나와 있지만 조직이나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법안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중수청법과 기소청법은 앞으로 만들어질 법안입니다. 그 기간을
두기 위해서 지금 이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이 정부 조직법상의 이 관련 조항의 시행을 1년 유예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법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국민들에 대한 눈가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중요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서 그 설치와 조직, 직무 범위, 권한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초안도 없이 정부 조직법에 한 줄을 끼워 넣어가지고 이것부터 통과시킨 다음에 나머지는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또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겠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바로 이 저는 그게 법사위원회에서 굉장히 논의해 주실 법이 예, 눈가림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폐지법과 정부조직법이 올라왔으면 그에 맞는 새로운 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률은 당연히 같이 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체계가 맞는지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지금 이렇게 한 줄 들어간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수사체계,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이 중요한 법을 이렇게 한 줄짜리를 먼저 넣어서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설치법을 논의하자. 이것은 법사위의 이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국민들께 과연 중수청의 실체가 무엇인지, 중수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속이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사위에서 분명히 다시 또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된다. 네, 위원장님 답변을 네.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이 곽규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헌 이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헌법에 들어있는 이유는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국민의 이 권리와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임명하라는 것이지 검찰총장이라는 그 직위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한 헌법에는 검사의 그 사무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검찰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수청뿐만 아니라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기소청법 이 설치 법안, 기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이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가 기관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이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을 심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부조직법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충분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순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혁진 의원님. 예, 행안부 장관님. 행안부가 어쨌든 공무원 인사조직을 총괄하고 계신데요. 지금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내란 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고위공직자들이 몰래 해외로 도피하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0일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께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위해서 ADB에 파견되어 있는 김동일 전 예산실장 즉각 송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신중범 전 경제금융비서관 싱가포르 암로 파견을 좀 중단시켜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 쪽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신중범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말에 경제비서관을 했죠. 최상목의 최측근으로 지목되는 인사인데 오는 9월 27일부터 싱가포르 암로 행정 담당 부국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봉이 무려 이제 한 30만 달러 이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암로는 통상 기재부 과장급이 파견 나가던 자리인데요.
지금 신중법은 국장, 실장급 고위직을 역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재부 과장급이 나가는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이 나가는 자리를 갑자기 나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또 요번에 정부 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1급들을 일괄 사퇴를 했는데 신중범을 끼워서 사퇴를 서둘러 퇴직을 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수사를 피해서 공무원 연금 챙겨주도록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기재부 고위 인사 라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제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기재부 인사 라인이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되고 최상목도 뒤에서 이 작업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증언을 하게 되면 본인의 국정농단 개입이나 내란 개입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 ADB도 왜 제가 송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역대로 기재부가 ADB 파견자는 국제업무 담당하는 실장 1급 차관보가 가던 자리입니다. 근데 갑자기 전례를 깨고 예산실장 김동희를 보냈습니다. 더구나 ADB 전임자가 유상민인데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임기도 끝나지 않은 사람들을 굳이 본국에 귀국을 시키고 김동희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데요. 그 시점이 최상목이 직무대행을 맡던 시기에 이런 식의 일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계엄 예산 또 그 내란 관련 예산들에 대한 것들을 만지던 주체들인데 이 사람들을 긴급히 해외로 빼돌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기재부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의 제기를 하니 임기가 있기 때문에 못 데려온다 그러는데 유상민은 어떻게 임기가 남아있는데 데려왔는지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재부 장관의 인사 조치로 인해서 얼마든지 본국 송환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오늘도 교육부도 우크라이나의 장학금 문제 같은 그런 국정농단에 개입한 뉴스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을 활용해서 고위직 인사 조치를 몰래 활용해서 본인들의 공무원 연금을 지키고자 또는 본인들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하거나 이런 사례들을 반드시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자꾸 관심을 갖냐면 최상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목은 박근혜 정권 때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던 아주 핵심인데 이 최상목 같은 경우에 당시에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 몰래 해외로 도피한 바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모 대학에 가서 겸임 교수를 하면서 숨어 있다가 정국이 잠잠해지니까 또 몰래 귀국을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 그 이후로도 전혀 성찰이 없이 국정농단과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큰 문란이 생기거나 불법적 행위가 밝혀질 것 같으면 해외로 숨어 있거나 잠시 몸을 낮추고 있다가 다시 또 불법적인 세력과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안부에서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보시고 이런 의심이 되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해당 부처에서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해당 부처에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네, 먼저 이 정부 조직법, 새 정부 출범에 저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졸속이다. 일단 숙려기간이 되지 않은 법안을 이렇게 올려서 저희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새 정부 출범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졸속 중의 졸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법사위가 언제부턴가 2소위에는 회부를 안 합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1소위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김용민 위원님, 그리고 2소위 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2소위를 완전히 형해하고 2소위에 어떤 법안도 지금 회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정부조직법이야말로 2소위를 회부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께서 아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되었지만 그러나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중요해서 있지 그것을 헌법상 기구는 아니다. 그래서 검찰청이 헌법상 기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네네. 그러면 자 이제 공소청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는 헌법 90조 16호에는 네.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들은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소청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쳐도 됩니까? 공소청장은 헌법 정신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국무회의에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이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논리라면 법률로 헌법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 임명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라 그랬는데 공소청장으로 정해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위헌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아니 그게 민주당의 논리였고 그동안 그렇게 지적들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공소청장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도 위반. 헌법에 검찰총장이 위반되는 사항은 날아가는 아니라고 것도 생각합니다. 헌법상 기구 오히려 헌법 정신을 헌법상 존중하는 일이 기구가 아니기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좀 이따 답변을 하세요.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저희는 위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법상 기구인 검찰총장을 검찰청을 이렇게 검찰청은 바꾼다.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하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자, 공수처는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사 기소권 완전히 분리하자는 거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법률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명 수사처인 공수처는 수사 기소권 다 가져서 막강한 권한 가져도 되고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도 그리고 검찰청은 독립되어 있는 독립수사기관입니다. 어느 누구의 하명도 받지 자, 않습니다. 제가 기회 드릴 테니까 나중에 좀 답변 좀 하세요. 자, 공수처는 사실상 지금 하명수사처라는 것이 지금 연임 규정도 또 폐지해서 독립된 기관이라기보다는 미니 검찰청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경찰이 수사 완전히 종결했을 때 이 일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 우리 국민들은 어디 가서 피해 호소하죠?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 제기를 됩니까? 예전에는 경찰 이의 수사가 제기는 잘못됐으면 네. 검찰에 가서 구제받을 수도 있겠고 경찰이 수사 잘못 종결한 거 검찰이 이것을 지금 풀어내게 경찰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대한 말씀입니까? 경찰 아니면 수사에 대한 중수청의 이의 제기를 수사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찰 수사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형사소송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신청하고요. 답변을 왜 아닙니다. 제가 아까서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자, 민원 이의 신청에 심사를 누가 하죠? 위원회 구성하죠? 네? 위원회 구성하고 있죠? 그 위원회는 비전문가 들어가죠? 한동훈 전 그러니까 저희가 법무부 걱정하는 장관은 모두 겁니다. 다 그것을 그래서 검찰 수사 가능하도록 이 수사 봐도 이렇게 있습니다. 졸속으로 폐지해서는 국민들에게만 피해가 온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그밖에 피해도 바로 금융의 잘못된 제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왜 태도를 말씀하세요? 아니 질문이 잘못된 개념의 나경원 의원님 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의원님께서 곽규택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장관은 그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을 즉각 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건 끼어든 것이 아니죠. 국무위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을 끼어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나위원도 시비를 위한 질문보다는 그러게요.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성윤 의원님. 예. 현주식을 위원장님도 아닌데 왜 중단을 합니까? 예? 위원장님도 아닌데 왜 중단시켜요? 아니, 그냥 하세요. 진행하세요. 예, 존경하는 장관님. 네. 네. 고생이 많습니다. 검찰을 분리해서 수사하는 중수청이, 그리고, 기소는 공소청이 하는 거. 장관님도 적극 찬성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사 기소 분리는 1900 광복 후에 최초로 형사소송법이 설계될 때 그때 논의된 내용입니다. 네, 한시적으로. 예, 다만 예. 그 당시에 친일 경찰들이 하도 기세 등등하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주어서 이렇게 좀 막아보자. 검찰로 하여금 경찰을 좀 견제해보자. 이런 취지로 직접 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상 영장 경유권을 확보했고, 그들은 군사정권과 유신정권에 협력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활용해서 저희 심지어 도로교통법 문주단속까지 검찰이 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면서 스스로 권력이 됐고 드디어 윤석열 정권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왜 갑자기 그렇게 12.3 내란을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윤석열이 헌법을 보니까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 비상 권한을 써도 뒤에 검찰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권을 기소권을 분리하는 안이 나온 거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장관님 혹시 윤석열이 수감 중에 어떤 대화를 하신지 아십니까? 최근에 윤석열이 9월 19일 날 건강상 이유로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9일 동안 피의자 신문이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보석 신문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건강합니까? 아픕니까? 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요, 수감 중에 어떤 얘기했냐면 1월 24일 날에는 수행실장과 대화 중에 강아지들은 잘 있냐? 애들 이추가 안 됐지. 이런 말을 했고, 네, 대통령 쉬시던 소파가 올라가 있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2월 10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면회 와서 대화 중에 뭐라 했냐면, 나야 술 안 먹고, 술도 못 먹고, 과식도 안 하니 건강은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2월 13일 날 한영우 실장과 대화 중에 술을 안 먹으니까 수행년이 한 달 정도 되었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또 2월 21일 강희구 전 부속실장하고 휴대폰 반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강희구 전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했죠. 군성기를 뭐라 그냥 관저에서 나간 강아지들 잘 지내냐 이런 걸 물었어요. 그럴 때 불법 반입된 휴대전화로 발견 사진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또 8월 1일 날 김건희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거부하면서 변호사 접견 예정되어 있고 당신들과 할 얘기 없다. 또 속옷 차림으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돌아가라. 당신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 변호사랑 만나서 얘기해라. 이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1년에 윤석열이 오만방자한 태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심리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종국에는 이 내란이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적하신 내란이 안 끝났고요. 그 뒤에는 검찰과 사법부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특히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중수청으로 만드는 거, 공수처로 만드는 거,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염려하는 바도 알고 계시죠? 네.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이번에 우리 행안부 장관님께서 참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70년간의 일제 식민 잔재로 남아있는 형사사법 체제를 바꿔서 이제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또 국민들이 정말 자신이 짓지 않는 행위로 처벌받거나 또는 자기가 지은 죄 이상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꼭 제도를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원래 국가 시스템을 만들면은 다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고 나서 법을 개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줄짜리 법을 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내에 다듬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중수청 설치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다가 뭔가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은 이게 국민 세금이 엄청나게 연간 수천억 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헌정사상 우리가 헌법을 하고 나서 이번에 이 개편안이 가장 크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수사기관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가 일단 신설되는데 국가수사위원회는 또 안에 위원회들이 많아서 국가수사위원회 안도 지금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제 조건으로 국가수사위원회 안까지 만들어진다면 정부 공식 의견이 아닙니다. 그럼 국가수사위원회 안 만들 겁니까? 예. 그것조차도 안 정해진 겁니까? 안 만듭니까? 안 만들기로 결정. 그러면 중수청만 만듭니까? 예. 그러면 중수청 그것만 하더라도 중수청 외에도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수사기관이 난립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공수처는 기왕에 있는 실제로 기왕에 있는 조직이지만 굳이 기왕에 있는 조직들의 지금 보면 공수처도 오늘 법안 낸 거 보면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지금 넓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수사기관의 범위가 이렇게 중첩이 되고 여러 수사기관들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권한 다툼이 생깁니다. 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과 규모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설계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서나 사실은 이게 법안을 통과해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론부터 내놓고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그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지적은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반론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내란이 지속돼 온 과정에서 이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느끼실 훨씬 더 큰 혼란이 있다. 아니 그러면 그 사건 특정 사건을 위해 가지고 뭘 빨리 하자는 특정 얘기입니까? 사건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망할 뻔한 거 아닙니까? 국가 수사 시스템은요. 지금 이게 바꾸게 되면 민생과 직결되는 범죄들을 다 관여되는 거 모든 국민들이 제도를 새로 익히고 새로 이용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 듣고 얘기하세요. 경찰하고 중수청 처음에 공수처 만들어지고 경찰이랑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있었을 때도 그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들이 전부 다 더 빨라지고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지금 다 수사기관의 구제가 늦어졌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 사건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 늦어졌어요. 근데 그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이걸 다시 만들어서 또 새로운 제도에 국민들 보고 적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법률 비용은 100% 늘어나게 되고요. 또 제도가 복잡해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1년이나 되는 유예기간을 만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얼마나 복잡하면은 미리 방안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될 일을
아직 1년이나 유예기간을 주고 방안조차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수사위원회? 안 만들더라도 그럼 중수청은 예산이 얼마나 될지 지금 대충이라도 추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산이나 조직, 또는 이제 대략의 규모는 이런 국민 돈을 부분은 쓰는데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죠. 어떻게 제도를 바꾸는데 예산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검토 없이 그냥 막 만듭니까? 검찰 식당으로만 이제 본인 돈이면 현재 그렇게 얘기 못하는 검찰청이 거죠.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나 국민의 예산이잖아요.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식당으로 따지면은 메뉴, 레시피, 입지 이런 거 하나도 결정되지 않은데 식당부터 오픈하는 꼴이에요.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적어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죠. 근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다 민주당 의원님들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 설명 다 다르고 구체적인 절차는 이제 와서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게 잘못 만들어지고 잘못 전개되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예산이 이게 연간 수천억 원이면 계속 한 해 한 해 일회성 예산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1년 내에 다 설계하고 그 부작용을 다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설계는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미리 하셔야죠. 아니,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왜 안 하세요? 지금 정부가 준비 기간 없이 이제 100일 지났습니다. 이제 100일 지났는데 그 안에 다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조직법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지금 행안부 장관님 답변에 덧붙여서 제가 이 부칙 조항을 보니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에 만약에 그 경과한 날 1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공소청과 중수청에 대해서 법무부와 행안부에 각각 설치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을 1년 안에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무의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네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의무 규정으로 네. 됐네요. 자, 그럼 신동우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본안 질문 전에 짧게 한마디만 좀 양해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법사위원회 때 이제 그쪽 야당 의원석에서 저희 당 의원을 향해서 이제 카메라를 얼굴에 대놓고 찍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강하게 좀 일단 내려놔라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저쪽 비서진에서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끝까지 카메라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그 비서진들이 보좌진들이 찍으니까 역시 민주당도 기분 안 좋으셨잖아요. 그래서 발끈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가 보좌진들까지 이런 우리 여야 의원들끼리 싸우는 것은 좋지만 보좌진들까지 큰 소리를 듣게 만들고 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서영교 의원님 얼마나 못났으면 또 나가서 저희 비서 이름까지 기자들한테 큰 소리로 XXX가 누구야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적절치 않고요. 앞으로도 그 논쟁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또 저쪽 분이 또 찍으시는데 이거는 좀 주의시켜 주십시오. 이게 뭐 찍어서 뭐 합니까? 다 공개돼 있는 회의고 개인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찍는 거라든지 또는 내가 너 찍으니까 발언 조심해라는 이런 느낌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데 아까 김용민 의원님이 그만하자 그러시는데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이 정도로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가 정말 고생하는 우리 비서진들
그 상대방 의원들에게 큰 소리 듣게 그런 거는 좀 하지 맙시다, 우리. 그 제안 드리고요. 윤원진 장관님 고생 네. 많으십니다.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 너무 많은 토론이 있어서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은 안 하겠는데, 제가 정말로 저도 개인적으로 걱정인 것은 우리 장관님 가서 고생하시는데 정말 장관님도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단 큰 설계도 일종의 집을 짓는다고 치면 설계도는 그려서 지금 던졌는데, 지금 장관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말하자면 집의 자재는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이 자재는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그럼 집을 지을 동안에 우리 식구들은 어디 이사갈 집은 있는 것인지, 길바닥에 나서서 이 추운 겨울을 나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제가 보기에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걱정을 안 할 수 있게, 어쨌든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곽규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 같이 동시에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검찰청을 없애면, 그러면 중수청법은 기본 중에 기본은 우리가 이사 갈 때는 이사 갈 집을 먼저 마련해 놓고 이사를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이지, 나갈 데도 없는데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하시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 기관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렇죠. 분들의 걱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전혀 신분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 공익을 위해서 하시던 일을 계속 하실 수 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원칙적인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검사가 한 4,500명 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리고 검사의 신분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단순한 개인의 거취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검찰청이 가져왔던 어떤 수사력의 비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나 다 그만두겠다 그러고 검사를 그만뒀을 때, 그럼 우리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서 해왔던 그 검찰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쑥 비었을 때, 그럼 도대체 이게 몇 년 만에 채워줄 수 있는 것인지, 그 공백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같이 법률도 모르고 검찰도 모르는 사람도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정말 우리 검찰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서 고위 검찰까지 지낸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검찰 당장 없애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공소 기능은 남아 있고요. 공소 기능이 그다음에 그걸 담당할 검사는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소 기능은 당연히 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도 검찰에 대한 일종의 적의가 있습니다. 검찰이 잘못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저가 개인을 위해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인권 보호 그리고 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일을 해왔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걱정보다 어떻게 더 검찰에서 평생을 봉직해 오신 분들의 걱정이 저렇게 심플하고 단순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현재 검찰청에서 일하고 계신 여러 검사들 또 검찰 수사관들의 여론과 의견을 잘 듣고 있고요. 오히려 이 수사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사권을 내려놓은 순수한 기소기관으로서 또 공소 유지 기능을 하는 검사로서의 업무를 훨씬 더 보람 있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 소관이라 제가 대변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검찰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공직자들의 소양 또 이 양식을 믿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신동욱 의원 정말 못났어요. 어떻게 마이크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말을 조심하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뭘 밖에 그 허위사실인데? 내가 뭘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딜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 누가 받았는지, 자, 내가 보여줄게요.
신동욱 의원, 박민지 비서관, 그리고 또 신동욱 의원 또 어디 있어? 이게 모든 보좌진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정 받은 사람의. 그런데 아까 안 받았다면서요, 일정을. 아니, 아까 일정을 안 받았다고 신동욱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가서 전부 다 가지고 왔고, 일정을 모두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곽규택 의원, 조배숙 의원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다 공용 메일로 다 보낸 거 아니에요? 공용 메일로. 이거 그래서 보냈다고 했는데 안 받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보세요. 행정실에서 다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서 보냈냐고 확인할 때 그거였잖아요. 자, 계획서는 나경원 의원에게 보냈다고 얘기했잖아요. 계획서는. 계획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경원 의원실. 나경원 의원실 계획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계획서는 나경원 의원실에게 보냈고 이 일정은 모두 다에게 보낸 거예요. 자, 정리. 자, 정리.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과해야 될 일을 마이크에다 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나경원 의원은 계획안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떡하실래요? 계획안 받았으면 어떡하실래요? 계획안 갔으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니까 말 바꾸지 말고 계획안 갔으면 어떡하실래요? 계획안 갔으면 어떡하실래요? 계획안은 나경원 의원한테 갔고 이 일정은 모든 의원에게 공용으로 다 갔어요. 그런데 신동욱 의원실에서 행정관들에게, 행정실 직원들에게 가서 따지니까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신동욱 의원과 국민의힘은 아무리 해도 이번엔 졌어요. 완패. 자, 그 다음. 자, 유치한 나경원 의원 조용히 해요. 유치한 나경원 의원 조용해요. 행안부 장관님. 네. 제가 묻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언제지? 관봉권 돈다발이 있었습니다. 건진 집에서 관봉권 돈다발이 있었습니다. 비닐에 다 싸져 있었습니다. 그 관봉권 돈다발은 22년 5월 13일 발행이라고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이 스티커도 관봉권 띠지도 그리고 그 비닐도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검사들이 검찰에서. 그런데 그 스티커와 띠지는 스티커는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띠지는 어느 은행 건지 확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관봉권 돈다발은 비닐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 돈다발 같은 거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실물로? 없지요. 관봉권 돈다발 말씀하십니까? 예. 예, 저 본 적 있습니다. 그런 돈다발을 본 적 있는 사람들은 이 손에 꼽습니다. 그러면 건진 집에서 은신처에서 그 돈다발이 나왔어요. 그럼 이 돈다발에는 지문들이 묻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문들이 묻어 있어서 이게 윤석열에서 왔는지 아니면 김건희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왔는지 이 건지는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확인됩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그걸 뜯어서 버려버렸어요. 이거는 누군가 고위직에 관여되어 있을까봐 이것을 은폐하고 조작한 겁니다. 검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검사가 가장 훌륭한 줄 알았어요.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해놓고 그게 있으면 추적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검찰 조직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기소만 하고 그리고 중수청을 통해서 수사를 최선을 다해서 잘하자. 이런 취지의 정부조직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취지의 정부조직법인데 그렇게 했던 검사들을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수청이 가고 국수본이 행안부 산하에 경찰 조직으로 있으니 국수본에서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검사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갖고 있는데 그건 고위직이 잘못할 때고요. 검사가 잘못한 것들은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검사의 그 위법 사실이 발견된 순간 공수처로 이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이것을 수사해야 되겠고요. 네, 그래야 될 일이라고. 공수처와 국수본 모두 다가 이런 것을 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수본, 경찰, 공수처, 지금도 현재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수사관에 대해서는 국수본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다 수사할 수 있는 범위네요. 네네. 꼭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줄 수 있게 행안부 장관으로서 임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대체로 의원님들이 다 토론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항 5항입니다. 사항 5항입니다. 아, 사항이군요. 사항. 네. 그러면 지금 여기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여기 넘어가면 되죠. 아니 이제 이건 됐으니까 토론 충분히 했으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조배숙 의원님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다음으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산불 피해 지원대책 특위 소관의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욱 의원님. 예,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게 이게 우리 이진숙 위원장 한 분을 이제 소위 내쫓기 위해서 이 정부 조직 기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방통위가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도 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과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위원장님 한 분을 내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위원장 한 명을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관을 없애는 이런 조직 개편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생각을 좀 말씀을 좀 주십시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공감하느냐 이런 질문, 또 최근에 통과된 방송 3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기를 해서 우선 방송 3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이 없이 민주당, 다수당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고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노동 권력인 민노총의 방송사가 소속될 통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마지막으로 그 질문한 것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동의를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서 방송 특히 방송이나 언론은 어느 대통령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주권 정부, 대통령 주권 정부가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진숙 위원장께서 순순히 물러나셨거나 또는 저는 뭐 그래도 이 새 정부의 집권 철학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정도의 타협을 하셨으면 이 방통위는 그냥 있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다른 케이스에서 제가 다른 분을 굳이 사례로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동의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정적인 상황이니까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방송 언론은 국민의 것이어야 되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되지 어떤 특정 정부나 대통령의 가치에 부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사위니까 질문 중에 좀 조용 좀 하세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 관련 학술 토론회에 가서 이게 법이라는 것이 이제 정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 3법 통과 과정에서 지금 언론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언론의 독립성이 굉장히 퇴보한 결국은 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방송 미디어 이름도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그 직원이 30명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같은 건물을 쓰고 같은 사무실을 쓰고 직원들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하나 달라지는 것은 부칙에서 정무직 공무원만 직에서 면한다. 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굴에 점 하나 찍고 이건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어떤 학교에 전학생이 30명 왔는데 그러니까 그 교장 바꿔라. 또 학교 이름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예. 아주 똑같은 기관이고 99% 똑같은 기관이고 다만 이진숙 하나만 축출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그 부칙에 보면 괄호치고 정무직 공무원만 예외를 한다. 그러니까 뭐 다 인원이고 다 그대로 가고 승계하는데 정무직 공무원만 예외를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준숙 위원장만 쫓아내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장경태 의원님. 정말 이진숙 우리 방통위원장께서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싶고요. 윤석열 정권 탄생 이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쫓아낼 때 혹시 기억은 하십니까?
온갖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정말 이 재판까지 가면서 무리하게 내쫓아내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잘 운영했으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과방위원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김여재 방통위원 3달 정도 했습니다. 직무대행으로. 그러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오더니 또 3달 정도 하고 도망갔어요. 이상인 또 직무대행이 또 와서 한 25일 하다가, 김홍일 방통위 관련된, 방송통신 관련된 전문성 하나도 없는 김홍일 위원장 도대체 왜 임명한 겁니까? 하다못해 방송국 수사해본 적도 없는 검사였어요. 이분 한 6달 하다가 또 도망가셨어요. 또 그리고 이상인 이 직무대행이 25일 하다가, 또 조성은 직무대행이 한 4, 5일 하다가,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1년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김여재, 이동관, 이상인, 김홍일 이 많은 분들 나올 때마다 국힘 과방위원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 소리가 방송통신정책과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게 언중위법을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통신망법으로 관여하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에 대한 규제 권한만 있지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방심위의 권한이었죠. 그리고 OTT나 이 여러 글로벌 CP사들이 하고 있는 여러 이 유튜브 등을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미디어의 다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냉정한 평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새롭게 미디어위원회로 통합 운영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국민의힘 과방위원들도 하셨던 얘기예요.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과방위에 간사하셨던 박성준 의원님, 이런 분들 간사하셨죠? 그런 분들 지금 국회에 있으시도 않으세요. 아니, 그래 놓고 지금 이제 와서 갑자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쫓아내기 위한 법이다? 그럼 그 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가짜뉴스 때려잡겠다. 그리고 새로운 OTT 환경에 글로벌 CP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또 뭐 지금 가짜뉴스라고 제가 표현하진 않겠습니다만 불법 정보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저는 기존의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과방위원들 다 주장하셨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위원장께서 좀 자중하시고, 본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부디 좀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박균택 위원님 등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박지원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것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부 장관은 그 언론에 관한 정책도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언론에 물론 뭐 아까 PPT 드렸는데 PPT 안 띄워줍니까? 잠깐만 멈춰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이 가짜 뉴스가 범람합니다.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이 가짜 뉴스가 횡행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가짜 뉴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언론중재법 또는 정통망 관련 법으로 가짜 뉴스 이미 인정될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처벌이나 손해배상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 관한 정책을 주로 주관하시지만 지금 저희는 뭐 방통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가는 것은 사실은 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무엇이 되었든 앞으로 문화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 밀접하게 협력하셔서 저는 가짜 뉴스를 정말 발본색원해야 된다. 근데 그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요새는. 자, 유튜브 여기에 이런 경고가 붙어 있다면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 그대로 썰푸는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실제로 많은 관련자들의 얽히고 설킨 풍문,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제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니, 요거 그대로 읽어보시고 답변 좀 해보세요. 신빙성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시기엔,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믿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아주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녹취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장관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요 이미지에 있는 글귀만 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나온 모든 내용들은 다 진실이 아닐 거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에는. 장관께서는 이게 지금, 장관의 답변이 어떤 정치적 영향이 있을까 하고 답변을 못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고도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라고 믿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국어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데 이것을 저희 지금
대법원장 4인 회동의 근거로 튼 녹취록 앞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국회에서 틀고 이것을 갖고 대법원장을 내쫓아라, 탄핵해라,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걸 가만히 보면요. 다 본인들 면책하기 위해서 써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악의적으로 쓰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매우 신빙성이 높은 것처럼 틀어놓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유죄 뒤집기 위한 이 조작 녹취에 의한 거짓 선동 청문회를 오늘 제출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고약하게 저런 말 하나 붙여놓고 이 유튜브든지 신문 기사든지 사실 그냥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도 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라. 왜냐? 대한민국의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이 굉장히 빠져나갈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짜뉴스를 아무리 유포해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 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문화부 장관이시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앞에를 예로 들었지만 저희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긴급 청문회 실시 계획서도 제출했고 오늘 일단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부 장관께서 이런 식의 경고, 이런 식의 단서 하나 붙이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혁진 의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접근으로 고소되어 있습니다. AI로 조작된 게 아니라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재원이 있고 제보자가 있는 그런 부분이 방송 중에 분명히 나와 있고 제보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또 오늘도 또 자리를 비우셨어요. 주진우 의원. 예? AI로 가짜 허위로 만들어졌다라고. 당사자가 지금 AI 가짜 허위 아니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면서 또다시 물매기는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데요. 저 방송사가 왜 저런 거 앞에 표현 쓰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177건인가 고소를 당했어요. 언론 탄압을 얼마나 해대면 살아남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 중에 무려 170건이 다 무죄 판결이 났고 5건을 굳이 기소했는데 그 5건 중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 2-3건은 벌써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김건희 줄리건 정도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한 건이 더 있네요. 윤석열 성삼락 사건 관련된 보도 2건이 지금, 기소 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건이 넘는 게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 정도로 언론을 탄압하니까, 우리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유튜브 채널들이 저런 단서조항 달아놓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체부 장관님. 다시는 저런 언론 탄압하는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저 방송이 상당히 많이 다 맞췄습니다. 계엄이 곧 터진다. 맞췄습니다. 김건희가 주술과 무속에 빠져 있다.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예성이 김건희의 집사로서 각종 금융농단에 개입돼 있다는 거 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의 통일교가 배우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충식이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다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가짜뉴스예요? 말만 하면 가서 탈탈 털고 고소하고 검찰이 괴롭히고 심지어 의정부 지검에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불기소 의정부 경찰서에서 불송치 난 거를 고등법원이 갔다가 재기수사로 다시 벌금형을 때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장관님이 마음 단디 먹고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와서 지금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면서 무슨 가짜뉴스니 허위니 자기 방어를 하고 앉아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나가야. 고소당하니까 또 저런 거 PT 틀어놓고 자기 변명이나 하고 앉아있고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다시는 저런 일 없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네. 장경태 의원님. 네. 네, 맞습니다. 내가 아니고. 장경태 의원님. 네. 저도 이제 경주 에이펙 특위 위원도 맡고 있는데요. 네, 이제 다음 달로 이제 다가온 에이펙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목소리들이 좀 있거든요. 에이펙 이 홍보는 주무부처는 문체부시죠. 뭐 관계부처 합동이긴 하지만 네, 문체부와 주로 국토부가 지금 같이 지금 많은 또 해외에서 문의 들어오는 또 K 굿즈 관련된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국중박에서 네. 국중박에서 주로 하고 국중박 문화재단도 하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신속한 업무 처리에 대한 건의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또 특별한 좀 대책과 신속한 진행이 요청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다음 달에 있을 경주 에이펙이 잘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또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기표 의원님. 네. 경기도 부천시를 김기표입니다. 손이 달을 가리키는데 선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흠을 잡아서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달이 없어지진 않죠. 조희대 대법원이 선거의 한복판에 끼어들어서 심판을 보라는 객관적인 그런 위치를 지키지 않고 플레이로서 작동해서 가장 유력한 정당의 후보를 아예 날려버리려고 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혼자 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저런 제보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무슨 국회의원이 수사 다 해서 압수수색영장 받고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은 정치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달이 없어지지 않는다. 즉 조희대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에 개입한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달을 보십시오. 달을. 그리고 제9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체계작구 수정사항은 없는데 개정안은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심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님. 네. 윤석열차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혹시 잘 기억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PPT에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2022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제23회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인데요. 그래서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3일 사이에 이게 전시가 됐습니다. 근데 보면 4일 동안 딱 전시를 했거든요. 이게 제26회 부천국제 만화축제에서 전시가 된 건데 4일 만에 내려졌어요.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정부에서 이게 압력이 가해져서 중단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짓을 벌이냐면 문체부는 2023년부터 만화진흥원 학생 공모전에 후원 명칭을 사용할 것을 금지해버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체부 장관산 시상을 금지해버려요. 저게 지금 예고 학생들이 그린 만화입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치를 잘못하면 저 예고 학생들이 저렇게 비판하는 만화 그릴 수 있죠. 그거를 지금 금상수상을 시켰고 금상수상을 했고 전시를 한다고 해서 23년부터는 후원명칭 사용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체부 장관상 시상도 금지해버립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게 2022년에 있었던 일이어서 2023년 예산은 거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2023년 예산이 116억 4천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40% 가까운 70.5억이 줄어가지고 70.5억이 돼요. 그 다음에 2025년에는 이제 아예 2023년 대비 76%에 가까운 돈을 삭감해서 28.79억이 됩니다. 이게 이런 보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장관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그 예산 편성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 만화진흥이라는 것은 저희가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지금은 진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예산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K-팝, K-컬처가 뭡니까? K-팝, K-드라마, K-카툰 이렇지 않습니까? 그 3대 문화를 지금 진흥시켜도 모자랄 판에 저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지자체에서는 100억씩 돈을 들여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치졸하게 예고 학생이 그린 만화를 가지고 저렇게 보복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이 무도한 내란 정부가 물러가고 국민주권 정부가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 예산은 복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게 지금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이번 예산 과정에서 꼭 회복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 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팔길이 원칙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축소됐는지 경위도 제가 살펴보고요.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법사위가 지금 타입법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 토론을 거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수정을 하는 것 외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상정된 구항을 보시면 법사위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 중에 유념해 주셔야 될 것은 체계자구 수정 사항은 없으나 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심사 결과를 보고 그 법과 같이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은 오늘은 빼고 계속 계류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그러면 아까 토론 종결 동의를 어느 분이 하시던데요? 네, 박균택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것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셨어요. 네, 4분 드셨어요.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동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청년 고용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45% 네. 수준입니다. 그럼 60세 이상의 고용률은 몇 프로인가요? 60세 이상이 청년 고용률을 앞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률을 앞질렀죠? 네, 그렇습니다. 48%입니다. 자, 지금 청년 고용률이 고령 고용률을 보다 낮은 기현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저희는 우려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일자리를 더 늘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란봉투법으로 원하청 간의 상생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업의 일자리를 늘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법이 기업의 일자리를 어떻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니, 예측하기는 규제가 생기니까 그 효과를 물어보는데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영세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노조법이 일자리야.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네. 지금 현재의 우리 지금 관세 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투자 요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사실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생길 그게 없습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지금 어떻게 보면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 노란봉투법 등으로 GM대우도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커지는 거 맞죠? 노란봉투법과 GM대우 철수설은 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GM대우 입장에서도 하청업체가 1000여 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네. 그 1000여 개를 전부 다 상대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실상 협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같이 만들어 주셔야지 노란봉투법만 덜커덕 통과시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사업장 점거 문제라든지 대체 근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하시지 않고 있습니까? 잘 준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GM대우 현장 방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GM대우는 2027년에 의무로 잔존해야 되는 그 기한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동차는 미국의 지금 관세가 25%가 만약에 유지되는 경우에는 미국 현지 생산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노란봉투법이 결국은 오히려 기업의 일자리를 한마디로 감소시킬 수 있고 결국 청년 고용의 그 문을 완전히 닫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는 예전의 지위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환경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김성환 장관님께서는 예전부터 원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AI 하려면 우리 지금 AI 강국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값싸고 질 좋은 전기가 풍부하게 공급되어야 됩니다. 과연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탈원전으로만 갔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어제 미국에서 대통령님하고 세계 최대의 투자회사 블랙락 간의 MOU가 있었습니다. AI에 투자한다는 기사는 봤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AI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아니, 그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재생에너지가 사실은 출력 제어가 계속 빈번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전은 59원에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 지금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것은 150원이 넘잖아요. 그럼 훨씬 비싼데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는 재생은 하지 말자 이런 주의는 아닙니다. 에너지는 믹스 정책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균형을 맞추지 않고 지금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갔을 때 이것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이 될까 굉장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김성환 장관께서 개인 소신은 탈원전일지 몰라도 장관의 위치에 있다면 이런 부분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짧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는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 즉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석탄 에너지, 그러니까 석탄 발전과 LNG 발전보다 값이 싸진 지가 오래고요. 대한민국도 이미 태양광은 석탄보다 값이 싸졌습니다. 육상풍력도 많이 싸졌고요. 해상풍력이 다소 좀 비싸긴 합니다만 워낙 아직 발전량이 적어서 그런데 조금 늘어나면 해상풍력도 석탄 발전보다 더 값이 싸질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일종의 에너지 믹스를 해야 될 대상이고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석탄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줄이자고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대한민국이 이 탈탄소 사회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네. 네, 박지원 의원님. 노동부 장관님. 네. 저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를 만나는 분들이 노동부 장관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왜 저한테 노동부 장관 칭찬 안 하느냐 하는데 오늘 칭찬합니다. 그분들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박지원이가 엄청나게 칭찬하더라.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말을 좀 크게 해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노동계도 지켜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란봉투법은 ILO 규정을 지키는 겁니까? 일탈하는 겁니까? ILO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권고사항이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노란봉투법은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국제 기준입니다. 그렇죠? 원하청 간의 교섭을 하는 것은 국제 기준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산별 교섭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정립된 국제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때 이게 국제 규범이다. 우리도 이제 지키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성환 장관. 네. 우리가 에너지 믹스를 주장하지 언제 원전을 폐쇄한다라고 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그런다고 윤석열 정부처럼 원전만 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하지 않는 것도 잘못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장관이 개인 소신이 탈원전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으로서 에너지 믹스가 소신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5항, 26항, 29항, 35항, 36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